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를 켜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힘이 나겠습니다. 제 2부의 주제는 검정력 분석입니다. 파워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같은데요. 이 파워 애널리시스는 이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본 크기와 검정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크기가 크면 뭐가 좋으냐? 연구자가 어떠한 자기가 주장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점점 유리하게 되죠. 표본 크기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계적 검정력의 정의를 H1 상황에서 H1은 보통 대립가설, 대안가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향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영가설이 기각될 확률을 말합니다. 영가설이 기각돼야 영가설이 규모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주장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뮤를 0이라고 해봅시다. 뮤 0, 뮤 equal to 0라고 하는 건 보통 규모가설이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뮤가 예컨대 0.5라고 하자면 이것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짐작하는, 서스펙트하는 그러한 효과 크기라고 했을 때 이 n이 10이면 파워는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반 정도의 확률로는 자기의 가설이 주장이 되지만 한 반 정도의 확률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n이 40 정도가 되면 표본이 커지면 뮤가 0.5일 때 쭉 올라가 보죠. 그러면 테스트 파워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가설이 입증될 확률이 빈도가 80%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확률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80% 갖고 되겠느냐? 나는 90%, 95% 정도의 확률로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표본 크기 n이 더 커야 되겠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정력의 정의는 H1 상황에서 H0가 기각될 확률이다. 사실 우리가 그 유의 수준이라는 것도 일종의 검정력입니다. 유의 수준은 H0 상황에서 H0가 기각될 확률이지. 네. 그것을 일반화한 것이 검정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본 크기와 검정력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표본 크기가 우리가 보통 n으로 표기하죠. n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BH0 상황에서 H1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H1이 옳다 하더라도 H1이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정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크기 n,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본 크기를 n으로 할 때, n이라고 할 때 그 그 정도의 크기의 표본으로는 특정 H1에서 확보가 가능한 검정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H1에서 검정력을 최소 0.8 정도가 되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0.8 이상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n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0.8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다 적어놨느냐면 이것이 검정력에 관해서는
관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 수준에 대한 관례적인 값이 5%이죠. 네. 물론 여기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의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해요. 근데 검정력에 대해서는 80%.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주장이 입증될 가능성이 80%는 되어야 제대로 설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SS 파워 어널리시스는 여러분들이 분석 메뉴, SPS Analyze라는 메뉴에 보면 한 10개, 20개 정도의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통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SPS 파워 어널리시스, 검정력 분석 제일 위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4개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기법에 따라 평균의 비교, 뭐 비율의 차이, 상관, 회귀, 또 각각에 들어가면 또 서브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죠. 네, 오늘 제 이 짧은 강의에서는 평균의 비교에서 독립표본의 t-테스트 그리고 일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안오버 이 2개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여기에서 개념만 파악하시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네, Independent Sample Means 이게 t-테스트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독립된 표본의 평균의 비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런 제가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독립 표본으로 비교 연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평균이 각각 50과 50이고 평균을 비교하려고 한다. 근데 비교하려는 평균이 하나는 0.4, 하나는 0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처리가 0.4, 그리고 대조가 0, 대조 평균이 0, 시그마가 1일 때, 그러니까 시그마를 1로 통일한 상태에서 0.4와 0의 차이가 인정이 되려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파워를 알고 싶은 거죠. 이렇게 50과 50으로 하면 이게 충분한 표본 크기입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의 질문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테스트 파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메뉴 중에 클릭할 수 있는 데가 Estimate Power라는 게 있죠. 파워를 추정해 달라라는 이야기고요. 표본 크기 50과 50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디렉셔널 어널리시스에 클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2개의 가설이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two side 테스트가 아니라 one side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쓸 때 바로 디렉셔널 어널리시스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교 연구에서는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처리가 대조보다 평균이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런 연구는 실질적으로 그건 아주 드문 거죠. 그래서 디렉셔널 어널리시스에 클릭하는 게 대부분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당연히 지금 파워를 추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파워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여기에 보면 0.634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50과 50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것의 이펙트 사이즈는 0.4이고요. 이러한 차이는 여기서 추정되는 파워는 테스트 파워는 0.634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규범적인 기준은 80%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 설계라면 80% 정도의 테스트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80%라는 기준에 좀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표본 크기를 50, 50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기 있습니다. Independent Sample Means에서 검정력 0.8을 얻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메뉴에서 이번에는 Estimate Sample Size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파워를 지정해 줍니다. 0.8로 지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0.8로 지정해주고 표본 크기를 산출해 달라라는 거죠.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 답이 나오는데 78, 78이죠. 그러니까 두 표본의 크기를 50, 50으로는 안 되고요. 78, 78 정도는 되어야 검정력이 80%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번에는 원웨이 아노바를 해보겠습니다. 원웨이 아노바에서 처리 그룹이 모두 4개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표본 크기를 정해놓고 검정력을 추정하는 문제를 해볼게요. 네, 표본 크기가 20, 20, 20, 20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검정력이 얼마가 되겠느냐. 네, 검정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 효과 크기의 값을 넣어줘야 되죠. 효과 크기를 정해줬을 때 그러면 에타 스퀘어라고 합시다. 에타 스퀘어가 0.1 정도 수준에 있을 때 표본 크기가 20, 20, 20인 경우에 검정력이 얼마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워 애널리시스의 원웨이 아노바에 들어가서 에스티메이트 파워를 하고요. 네, 표본 크기 20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사이즈를 에타 스퀘어로 놓고 0.1을 주는 겁니다. 에타 스퀘어드 외에 코엔의 F라는 것이 있는데 코엔의 F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코엔의 F는 바로 에타 스퀘어드와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몰 f를 썼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비를 F, 대문자 F로 보통 표기하는데요. 분산비 F의 제곱근이 바로 F입니다. 스몰 F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에타 스퀘어를 쓰면 됩니다. 네. 결과를 보죠. 네, 파워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어 나왔느냐면 이 경우도 0.68로 추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규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정력 수준 80%가 확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연구 설계로서는 다소 미흡하다. 표본 크기가 다소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음 질문은 뭐가 되죠? 네, 검정력 80%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볼까요? 네, 이번에는 estimate sample power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표본 크기를 이제 표본 크기가 아니라 에타 스퀘어들을 정해 줍니다. 에타 스퀘어를 정해 줍니다. 여기에 20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까 써놨던 것이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흐릿해져서 없어졌죠. 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테스트 파워 80%가 되는 표본 크기가 얼마냐라는 게 나오겠죠. 네, 답은 뭐냐면 104입니다. 104. 이 104라고 하는 건 전체 표본이고요. 각 4개의 표본이 있기 때문에 각 표본으로는 26, 26, 26, 26. 그래서 4개 더하면 104가 되겠죠. 그래서 각 표본의 크기가 26 이상이 되어야 검정력 80%가 나온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표본 크기와 검정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이런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연구 설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냥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검정력은 항상 효과 크기, 예상되는 효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좀 뒤적거려서 어느 정도 또는 예비 연구를 통해서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요. 그 값에서 검정력이 80% 이상이 되는 그러한 표본 크기를 계산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통계 전문가라 하더라도 통계 분석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본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뭐 예비 연구를 통해서건 혹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 종합해서건 어느 정도 짐작되는 효과 크기를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보 하에서 80% 이상의 검정력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석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네, 얼마든지 뭐 구글링을 하고 또 혹은 이러한 그 참고 문헌을 뒤져보면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SPSS의 이런 저런 메뉴를 파워 애널리시스 메뉴를 뒤져보면 네, 제대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이 SPSS가 답을 줄 것입니다.